한마디로 이 땅은 아무리 싸게 사더라도 경매를 받으면 손해볼 수 있다는 거죠. 법 없이는 살아도 법 모르면 부동산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직방TV 법률의 신 뚝변 김예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재밌는 기사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물론 재밌기만 한 것은 아니고요. 여러가지 법적인 쟁점을 함께 볼 수가 있는 매우 유익한 기사입니다. 자, 제목부터 재밌죠? 전해전쟁 2.9억짜리 경매 토지에 입찰자가 몰린 이유. 기사에서 함께 보시겠지만 이 땅이 원래 시가로 최소 5억 4천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경매에 반값 정도로 나온 거죠. 당연히 경매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아마도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진리를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역시 이 땅도 그렇습니다. 싸게 나온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사를 함께 읽으면서 여러 가지 법률적 쟁점들을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함께 첫 문단부터 보시면요. 이 땅이 3억 1111만 원에 낙찰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총 9명이나 응찰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요즘 핫한 주제가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일몰제죠.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또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간략히만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기사에 보시면 이 땅이 영산강 대산근린공원에 편입되었다가 오랫동안 공원으로 만들지 않아서 올해 6월 30일에는 일몰제가 적용이 된다는 것인데요. 이제 일몰제는 여기서는 공원이겠죠. 공원으로 구역을 지정했던 것이 자동 해제가 되어버린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요즘 일몰제가 핫한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는 공원구역으로 지정한 다음에 국가나 지자체에서 계속 공원으로 개발하지 않고 그냥 구역만 묶어두더라도 땅 주인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땅 주인 입장에서는 자기 땅인데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공원으로 개발돼서 보상받는 것도 아니라서 굉장히 억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땅 주인들이 모여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를 한 거죠. 헌법재판소에서는 공원으로 개발도 안 하면서 오랫동안 공원구역으로 지정해두는 것은 땅 주인의 재산권을 크게 침해한다 라고 해서 결국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문구를 잠깐 보시면 어떠한 경우라도 토지의 사적 이용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10년 이상을 아무런 보상 없이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실현의 관점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과도한 제한이다 라고 해서 이제 헌법에 위반된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2002년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 여기 48조에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어떤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이제 그 결정은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혼란을 좀 피하기 위해서 규칙을 뒀는데요. 2000년 7월 1일 이전에 이제 고시된 공원 같은 것들로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로 한다. 그러면 이제 20년, 1호부터 20년 된 때 이 구역이 해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처럼 구역으로 지정된 후에 오랫동안 개발이 안 된 경우에는 2020년 7월 1일자로 구역이 해제돼 버리는 거예요. 해제되고 나면 가격이 많이 뛸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광주시는 일몰제 적용 전까지 영산강 대산근린공원의 일부 면적에 대해서 재정을 투입해서 토지 보상을 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2020년 7월 1일이 되기 전에 여러 지자체들이 개발을 서두르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일몰제에 걸릴 땅을 전부 다 보상해주기에는 예산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서울시 같은 경우에만 하더라도 이번 해에 일몰제에 걸리는 구역이 약 120곳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요. 경매에 붙여진 이유는 전체 면적 1098제곱미터 중에 366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는 M회사가 나머지 지분권자들을 상대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공유물 분할 청구, 말 그대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소송인데요. 만약에 한 땅을 5명이 공유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5명이 다 합의해야 땅을 팔아버릴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가지고 있는 지분만 팔 수가 있는데 누가 이제
이제 가지고 있는 지분만은 사겠어요. 전부 다 이제 땅을 사려고 하겠죠. 그래서 5명이 다 합의하면 문제가 없는데 일부 공유자가 만약에 땅을 파는 것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거나 매매 대금을 좀 많이 받으려고 의도적으로 안 팔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나머지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라는 것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보시면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그리고 분할의 방법으로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 분할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선물로 그대로 이제 지분으로 분할할 수 없거나 아니면 뭐 지분으로 분할했을 때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이 될 염려가 있는 때, 그때는 이제 법원에서 경매에 붙일 수가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돼서 이제 법원에서 경매에 붙이게 되면 그 매각 대금을 지분별로 공유자들이 나눠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도 그렇게 경매에 나오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바로 경매 물건에 붙어있는 가등기인데요. 여기 보시면 M회사가 2018년 11월 법원 경매를 통해서 이 땅을 매입한 후에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3명에게 선순위 가등기를 마친 상태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문장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 선순위 가등기는 경매로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 따라서 낙찰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된 매매 계약이 완결된 경우에 낙찰자는 소유권을 상실한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이런 물건을 함정이 있는 경매 물건이라고 부르면서 응찰을 피하라고 조언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 땅은 아무리 싸게 사더라도 경매를 받으면 손해볼 수 있다는 거죠. 가등기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뭐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보시는 근저당권 같은 것들보다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 가등기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 땅을 샀는데 지금 당장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 즉 임시로 하는 등기라는 거죠. 이걸 해두면 나중에 언제든지 본등기를 하면 자기 소유권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가 있는 물건을, 물론 선순위 가등기를 말하는 거죠. 경매를 받았을 때 이 권리도 같이 인수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면 언제든지 소유권을 가등기를 해둔 사람한테 넘어갈 수 있는 물건을 사게 된 거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손해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만 이 경우에도 가등기를 해둔 사람이 10년 안에 본등기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본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소유권 이전 청구 선순위 가등기가 붙은 물건을 경매받거나 샀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라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담보 가등기예요. 말 그대로 이제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가등기를 잡아둔 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건 그냥 근저당권과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매되면서 그냥 사라지는 권리이고, 이런 가등기는 뭐 경매 물건에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로 담보 가등기를 해두면 빌려준 돈을 못 받을 경우에는 가등기된 부동산을 매각해서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그냥 아예 본등기를 해서 부동산 소유권 자체를 넘겨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되었던 게 과거에는 그냥 가등기라고만 등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인지 뭐 정확하게 등기부에서 확인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가등기 붙은 물건은 무조건 피하라 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등기부에 뭐 이게 어떤 원인으로 가등기가 된 것인지 공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로, 담보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 담보 가등기로 표시가 되고,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면 왜 이게 가등기가 되었는지 원인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예전에 등기되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여전히 가등기라고만 되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어떤 종류의 가등기인지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담보 가등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직접 이제 담보 가등기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로는 이제 가등기를 해둔 것으로는 경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2번째로 가등기권자가 배당을 요구하거나 채권 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자, 이 부분은 인터넷에 이제 나의 사건 검색이라는 법원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서 사건을 직접 검색을 해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3가지 정도 확인하면 이게 어떤 가등기인가 대략적으로 아실 수는 있습니다.
자, 다시 기사로 한번 돌아가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가까스로 해피엔딩이 되기는 했습니다. 아까 3억 1111만 원에 낙찰받았다고 했잖아요. 다행히도 이 땅이 이제 공원으로 개발이 되면서 보상금으로 5억 4천만 원 정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가 되어 있는 M 회사의 지분을 이제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만 계산했을 때 3억 6천만 원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산 가격보다 조금 더 나왔고 손해는 안 본 거죠, 그래도. 그런데 잘 살펴보고 사셨으면 오히려 좀 이익을 볼 수가 있었겠죠. 그래도 해피엔딩이라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 오늘은 한 기사에 나온 법률적 쟁점 3가지를 짚어봤는데요. 20-30줄 되는 기사지만 중요한 법률적 쟁점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유익한 기사였습니다. 특히 경매 받으실 때 가등기가 붙어있는 경우에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잘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직방TV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더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